김수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를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수. 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 김입니다. 아, 제가 이 배수진 시작한 요 경쾌 발랄한 이 시그널 뮤직. 예. 이거 들으면 이게 좋아. 이게 약간 긴장이 좀 풀리면서 네. 이게 좀 더 편안해지는 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여기에 발맞춰서 춤을 추는 배종찬 소장님을 상상합니다. 아, 예. 한번 보여주시죠, 나중에. 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요 네. 시그널하고 네. 여의도 타짜에 나오는 그 타짜 음악, 음산한 음악.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부드럽게 소프트한 요런 코너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니, 그리고 제가 뭐 공교롭게도 배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있는데 저도 아는 인물이에요. 동명 배수진. 네, 배수진.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아, 예. 자기 이름 홍보 엄청 된다고 지금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초대 한번 할게요. 네. 자, 오늘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 항상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확인 가능합니다. 뭐 네. 확인하시는 분들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말씀드린다는 저는 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2.9%로 나타났습니다. 42? 42.9%. 직전 조사보다는 2.5%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53.2%. 직전 조사보다 약 한 4%포인트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추세가 전 단 0.1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지난주 일요일이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관련해가지고 임명했다가 바로 철회했잖아요. 인사 참사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일어나서 저는 무조건 단 1일에도 0.1에 빠질 줄 알았는데 올랐어요? 영향을 안 받은 건가? 정순신한테? 김수민 평론가가 좀 더 이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주겠지만 정량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길어졌으면 데이터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정순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빠른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줄여야 됩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빠른 조치도 빠져. 우리 시간 짧아요. 자꾸 저기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빠른 조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더 길어졌다.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연장됐다면 대통령 지지율 오히려 역주행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선을 좀 학교 폭력적으로 돌렸죠. 정순신이 아닌 학교 폭력적으로 돌리면서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또 3월 말까지 건설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시선을 정순신에서 학교 폭력 쪽으로 좀 돌린 시선 분산 효과 이게 이제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김수현 네. 평론가. 저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 몰입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지지층이 빠져야 지지율이 내려가는 건데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큰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유념해야 될 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티나게 높은 것이 현실이겠고요. 지금 어떻게 되죠? 40대 54. 자, 40.2대 50. 42.9대 50, 53.2구나.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의 경우는 더 지지율이 3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20% 중반 정도까지 지지율이 떨어져 본 적도 있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이슈 정도로 우리가 이탈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이거를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길게 끌고 가버렸다면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이탈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현재 지지층이 이제 좀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영, 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이제 40대 김수민 평론가도 우리 수민 김도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 지지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40%선은 안착한 거다. 그렇죠.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지층들이 빠질 만한 큰 타격될 수 있는 변수가 있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변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을 보면 이번에 올라간 걸 보면 특정 응답자층에서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 네. 골고루 조금씩 올라갔는데 대체로 이들이 어떤 성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냐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층. 네. 이른바 48.56%의 이 재결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응답 조사로는 한 40에서 45 사이 움직일 테고 그다음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 36에서 40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 수준. 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율이 유지되면서 이제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건 어때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하루 인종일 그 8시부터 그 강제동원 했는데 네. 강제동원 요 해법 요게 저희 문자를 보면 이렇게 썩 정부의 발표에 호의적인 문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문자들이 많은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유불리 지지율이 당장 떨어지는 감소하더라도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네. 요거 발표되면 당분간 지지율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차피 할 거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낫지. 그러면 총선 전에 할까? 정말요? 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은 뭐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련 여론조사가 좀 몇 달 전에 한 게 나와 있는데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면접 조사를 전국 성인 남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60%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59.6%가 해법이 미흡하다. 그리고 33.3%가 동의한다. 네. 그러니까 여론에서 이미 이 문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과거에 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 정부가 돈을 내놨고 또 직간접적인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합의에는 그것보다 합의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다. 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빠질 수밖에 없다 다음 주에 보면? 네,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의 구도를 보면 59% 대 33%잖아요. 이게 묘하게 이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하고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지지층에서 살짝 깎여나가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 과거사 문제고 일본 관련한 거기 때문에 깎여나가는 문제는 있겠지만 이 긍정 부정 평가의 구조 자체가 크게 무너진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확 내려갈 거냐. 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외로 그런 전망과는 다르게 별로 지지율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조금 빠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변수죠. 하나는 이제 지금 지지층 자체가 이 보수 지지층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층이 결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때문일까요? 일본 때문에 들어오고 빠지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재명 변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구도가 벌어졌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상황에서는 보수층은 안 빠지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42.9에서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중도층이나 중도보수나 또는 TK, PK의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확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뭐야? 미국 변수죠. 왜? 미국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국무부 장관이 웬디 셔먼인데 상당히 일본 우호적인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스탠스가 별로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국제관계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또 관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 변수로 보면은 우리 국민이 또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MZ세대가 보더라도 또 북한에 대한 대응 이런 거 생각하면 안보적인 측면이죠.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우리가 당위성으로 따져보면 대통령의 지금 이런 일본에 대한 태도가 외교적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할 수 있는데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외로 제한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전망 하나, 부정적인 전망 하나씩 얘기를 해본다면 답은 이제 다음 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중기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나는 뭐냐면 좋은 전망은 윤석열 정부한테 좋은 전망은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건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평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수출 규제 하나 획득해왔나?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부정적인. 예, 근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부정평가층 사이에서 이거는 외교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 투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평가층의 강고한 부정평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한일 관계는 일본이 별로 사실 그렇게 호응을 해오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했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좀 호응도 해오고 이러면 좀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16일에서 17일 정도에 대통령이 일본 방일해서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 전후로 보면은 얘기가 좀 나오겠죠. 이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난 진짜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나 기다렸어 화요일에.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입니다. 투표율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전당대회. 아니 왜냐면 저는 당원도 많이 늘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 당선될 때는 국민의힘이 막 분위기가 진짜 좋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재보선 이겼어. 네. 곧 대선도 이길 수 있어. 30대 당대표 나올 것 같아. 와 분위기 업되고 막 그래가지고 투표율이 높은 거는 이해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선도 이겼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동력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막 대통령실이 뭐 너는 되니 안 되니 뭐 KTX가 어쩌니 저쩌니 좀 막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 당선될 때보다 높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선거로 치면 사전 투표 효과죠. 그만큼 편해진 것도 있을 테고 모바일 투표와 또 당원 100%잖아요. 내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내 의사 권리 행사를 안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자책감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지금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조직표일까 또 참여도가 높은 관심도일까 아니면 분노표일까 또 이탈표일까. 근데 그러면은 어렵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조직표다. 오히려 더 윤심으로 결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그렇죠. 이거 당심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 김기현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조직표다. 이 얘기.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 김기현 후보를 선택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것은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 시끄러워지는 건 싫다. 그냥 김기현 밀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이 더 강할 수 있죠. 그럼 예전에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 난 이제 그건 더 시끄러워서 그렇죠. 조용히 가자. 지금 결선까지 가고 또 최고위원회도 이준석계가 한 2명 정도 들어오면 그거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다양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이 반란표가 있다면 이미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좀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최근에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또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최근에는 그런 바람이 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컷오프 여론조사할 때도 뭐 일단 우리가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김기현 후보가 가장 득표율이 높았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응답률 무지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의 높은 것이 또 이제 3일 8일날 전당대회에 3.8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도 저는 메시지의 일종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수생킴은 투표율이 높은 거는 저는 이거는 수달간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러 달? 네, 여러 달간에 작년 중반기부터 뭐 잡을 수 있겠죠. 예, 투스톤 갈등부터 체리 따봉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런 것들이 응집이 돼서 근데 상호간에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커진 거죠. 상호간이라는 얘기는 이쪽 저쪽에서 다 진짜 친윤 비윤 그렇죠. 조직 분노 요거 다 이거 내전 상황입니다. 지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선택지가 다양한 측면도 있어요. 그냥
이준석 대 윤석열 대결이 아니고 안철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경 보수층을 지속적으로 대변해왔던 황교안 후보도 있어요. 4인 4색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투표율 예를 들면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90%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부터 해서 YS, TJ, JP, 예, 4인 4색이 나왔기 때문에 투표 동원이 많이 됐듯이 이번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이 또 많은 투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하지. 배종찬 소장님이 저한테 소맥을 타가지고 줬어요. 잔에 꽉 차 있어요. 아침부터 술 이야기를 왜 해요? 꽉 차 있는데 그것만 보고 야 이거 꽉 차 있으니까 독할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소주와 맥주가 어느 정도로 섞여 있는지는 마셔봐야 합니다. 그 얘기는 개표함을 열어봐야 그 얘기 이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한지 알 수 있다는 뻔한 얘기였습니다. 예측을 해봐요. 열어봐야 합니다. 안 돼. 내일은 예측이야, 예측. 아니 근데 제가 칼럼을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저는 또 하나 변수가 왜냐면 아까 한일 관계 변수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뭐 기성전 배종찬 소장은 그 변수에 생각하시면 저는 이재명 변수가 적지 않은 지금 모바일 투표율에도 또 ARS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래?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막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팬덤 이 지지층인 개딸 양아들도 엄청 결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청원권이 뭐 지금 엄청난 숫자로 지금 동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뭐냐면 저쪽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김기현 후보의 이 땅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는 의혹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황교안 후보는 사퇴하십시오. 제 손에 판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대모사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아니 이재명 대표 변수가 생기면은 누가 타격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냐면 안철수 후보도 위축돼요.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깡패라고. 그러면 그 당원들의 심리가 당심이 어떻게 작동을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제가 썼던 칼럼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다. 저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죠.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요? 네. 여론조사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내일 투표 한번 열어보면 결선 투표 간다. 내일 끝난다. 저는 결선 투표 안 간다. 안 간다? 쪽으로 50%를 살짝 넘길 것이다. 그러면 수민킴 얘기는 투표율 높은 게 결과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나 누구야 천하 후보에게 별 도움 안 되고 김기현 대세론을 굳힐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동원이 많이 된 건 맞는데 당내 투표는 워낙 조직력이 작동을 많이 하는 그런 선거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적 인지도가 안철수 의원보다는 좀 처진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논란도 있었고 또 본인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윤심 후보다 이런 트레이드가 박혀 있는 거라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내일 끝난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배 부장님. 자칫 우리 그 예측 잘못했다가 다음 주부터 코너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또 그럴 수가 예측 틀린 사람 약 올리는 재미로 코너가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 분석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저는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윤심에 힘 실어주느냐 마느냐의 투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결선 투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나 한경원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 실어줄지 말지 그 결정을 당원들이 하는 선거다. 그러면 선택지가 4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예스 노 찬반 요거로 투표라는 거죠? 저는 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내일 결선 안 가고 내일 김기현 후보 당선으로 끝난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알겠어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30% 아래로 빠졌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네. 한국갤럽이 지난주 28일 그리고 3월 1일은 안 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3월 2일 이틀 동안 한 조사 결과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정당 지지율이 문제입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올라가서 39%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9%로 1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보다도 서울에 더 주목을 합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민주당 39대 21이에요. 지난 너무 39대 21이에요. 18%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49곳 중에서 41곳을 싹쓸이했던 정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주당이에요. 저 지금 국민의힘은 강남 3구 말고 이긴 데가 없어요. 아니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다 서울이 지었고요. 네. 어떡하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네. 아니 그래서 뭐 총선까지 아직 1년 이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지지율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보니까 저 배 소장 서울만 빠진 게 아니라 호남에서도 빠졌고. 그러니까요. 40대에서도 빠졌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길 때 보면 서울, 호남, 그다음에 40대 딱 잡고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빠진다는 거 위험수는 아닌가? 뭐 중도층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한데 저는 결국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호서중이다. 호서중. 호남, 서울, 중도층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빨리 우리 또 김수민 평론가 말해야 되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쳐낼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를 안아야 된다. 그래야 호서중 지지율이 효과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수민님은 이 방안에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 엄중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준이고 이낙연 전 대표 물론 포용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주자로는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각고의 대책, 더 각고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청년 당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굉장한 이제 혁신이 필요하고 그 외부에서도 막 수요를 해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를 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거라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파격적인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자꾸 몰아갈수록 저는 민주당에 별 유리할 게 없다. 그게 선명성을 찾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뉴욕에서 이럴 거예요. 저는 체포동의안 비명계 배우 조종한 적 없습니다. SBS 정치쇼만 볼 뿐입니다. 네. 원래 마이크 10분간 정지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그 문장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마지막 문장이 좋았어요. 좋다 이거. 네. 방법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호남은 뭐 선거 때 되면 뭐 돌아올 수 있겠지만 서울은 지난 총선 때 압승을 했는데 서울시장 재보선거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참패한 데잖아요. 워낙 스윙부터들이 많으니까. 근데 서울 지면은 내년 총선도 끝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끌어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저는 그거를 통합을 더 강조하고 그게 그런 체제 그런 상황에서 비상 체제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또 사법 대응하고 나머지 다른 이제 민주당 원로들이 좀 통합에 좀 이 힘을 보태주는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배 소장 수민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